같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전쟁의 여파 때문에 전시경제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도 비상경제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주로 비상한 현안 중심으로 우선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다뤄오던 이슈들은 또 계속 다뤄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동안 여러 번 논의가 됐고 미뤄왔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 인구가 이제는 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셨겠지만은 국회에서 이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관련 부처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를 놓고서도 토론이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는 농림부에서 다뤄왔는데 농림부에서 다룬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왜 나랑 같이 하는 거의 가족 같은 거를 무슨 가축을 다루는 데서 다루냐, 이렇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각종 보험이나 이런 문제와도 상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어 왔고, 더 나아가서 아예 가족의 이러한 한 부분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만큼, 이제 이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 문제를 정책으로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중심으로 돼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고,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뭐 그런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치료자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가 다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그들을 어쨌든 케어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간 몇 번 논의를 통해서 주요한 의제를 일단 걸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특정한 부서에서 이것을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기존의 주무부서인 농림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하되, 이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한 정책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 대략 이것이 현재까지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하지 하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 왜 이것을 총리실에서 하지 하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실제 진행은 우리 사회실장님이 함께 경제실장이 함께 계시네요. 경제실장님이 함께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신 분들 소개까지는 제가 하죠. 우리 반려동물 가족으로 청년만리 김혜리님, 이수현님, 네, 그 옆에 계시고요. 또 우리 국가봉사견을 입양하신 우리 유동재님, 네,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시고요. 또 전문가 놀로행동클리닉의 설채열 원장님, 한국애견협회 박예경 부회장님,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의 조윤주 대표님,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님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 보건복지부 차관님, 성평등가족부 차관님,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간에 이러저러한 여러 의제들을 앞으로 논의할 것들을 쭉 좀 골라봤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우선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를 먼저 좀 논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식약처, 농식품부, 복지부, 성평등부에서 쭉 먼저 안건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논의할까요? 네, 시작하시죠. 식약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중입니다. 그동안 위생과 안전 문제로 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외식이나 카페 이용 시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데려가고 싶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전국 329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영업자가 지킬 수 있는 위생과 안전 기준을 마련하였고, 심화하는 영업자에 한해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규모 영업장은 위생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동반 출입 가능 업소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고 반려동물 관련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폐존을 선언한 약 200여 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3월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자와 소비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전용 페이지를 마련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문의하면 당일에 답변하는 질의응답 코너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소비자가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음식점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운영 규정 개선 이후에 등록업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이 쉬워졌고 영업자 부담이 줄었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위생과 안전을 기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식 환경을 확대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식품부에서 국가봉사동물 복지 정진 및 예우 강화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봉사동물 현황입니다. 국가봉사동물은 군견, 탐지견, 구조견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6개 부처에서 약 1,120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에 대해 훈련 임무 활동과 병행하여 적절한 휴식 보장과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동물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많으나 노화, 질병에 따른 돌봄 비용 부담으로 입양률은 낮습니다. 은퇴한 봉사동물을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복지 정진 및 예우 강화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의 진료비, 사료비 등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5개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진료비 30% 할인, 사료비 20에서 50% 할인 등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봉사동물 복지 정진과 예우 강화 등을 위해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6개 부처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봉사동물 돌봄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 선발, 훈련, 활동, 은퇴 등 생애 주기별 돌봄 가이드라인을 작년 12월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봉사 동물의 민간 입양 활성화를 위해 상시 입양 신청제와 6개 부처 통합 입양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국가 봉사 동물의 은퇴 후 민간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입양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보험료 등 돌봄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은퇴 봉사동물 대상 건강검진, 진료비, 보험료, 사료비 할인 지원에 참여한 병원과 업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기관에서 활동 보호 중인 봉사동물의 돌봄 수준 향상을 위해 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별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활동 후 은퇴하는 국가봉사동물의 재사회와 입양, 평생보호 등을 전담하는 은퇴봉사동물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방안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약 10% 50만 4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요양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좀 문제점은 재가에 계셨던 분들이 사망, 입소, 입원하실 때 일신상 변동이 생긴 경우에 반려동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된 사업 규정이나 안내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인 위기 상황 시에 반려동물을 신고 인수할 수 있는 지자체와 동물보호센터 현황을 지금 파악을 했고요. 이후에는 재가 돌봄 대상 어르신들이 일신상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담당 돌봄 인력이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반려동물을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바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노인 생활시설 중 독립된 생활 공간이 보장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입소 시설 현황과 운영 방안을 파악을 하고 입소 계약서에 동반 여부를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어르신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신상 변경이 생겼을 때는 동물에 대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성평등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진행된 반려동물 정책 간담회에서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 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피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하게 또 반려동물도 학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견에 있어서 우리 성평등 가족부도 공감을 합니다. 역시 그 가정폭력 등 위기 발생 시에 반려동물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조금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의 긴급 주거 지원 시설 같이 독립 주거 형태로 이루어진 피해 시설에는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이 공동생활 시설인 경우에는 동반 입소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할 수 있는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전 지자체로 좀 유사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보고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우리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쭉 정리한 내용 중에서 요거 한 가지는 소개해도 괜찮겠다 싶은 걸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카페에 갔다가 공원에서 놀다가 호텔에 가기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사람이 이런 일상을 볼 때 대중교통 타면은 국토부와 지자체, 카페에 갔을 때는 식약처, 공원 갔을 때는 국토부와 지자체, 호텔에 갔을 때는 문체부. 이게 다 관련 부처가 달라서 이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를 제기해 주셨는데 요거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마 우리 실장께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민간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고 또 정리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아주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저 사실 보고를 네 군데 듣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취지가 요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선 그 봉사 첫 번째가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기준에 관한 보고인데, 그래서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통편, 뭐 지하철에 탈 수 있냐, 버스에 탈 수 있냐 이런 문제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음식점이나 또는 교통편에 출입하는 기준은 뭔지, 또 그거는 그러면 점차 넓히겠다는 게 우리 방침인지, 그런 기준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싹 머리에 좀 안 들어와서 아마 그런 걸 것 같은데 그런 입장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봉사동물의 봉사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텐데 아마 봉사가 맹인에 대한 이렇게 지원 견,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군인 견, 뭐 구조 견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그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한 이후에 나이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사람들 일반하고 연결을 시켜주자는 건지 뭐 지원을 강화하자는 건지 그것도 좀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그거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는 중에 필요할 때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문제는 쉽게 말해서 노인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갈 때, 성평등 피해자는 그런 피해시설에 들어갈 때 자기 반려동물을 떼어놓고 가야 되는 일종의 입소이별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건지 뭐 데리고 들어가게 하자는 건지, 근데 데리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아마 대부분에 적용하기 어려우니 혹시 여력이 되는 데는 집단적으로 뭘 케어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자는 건지, 근데 그건 또 구조적으로 집단적으로 두는 건 불가능하니까 아예 이건 안 되니까 포기하자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대략 이런 걸 거라고 보고 이런 거 등등을 포함해서 1, 2, 3번 상관없이 쭉 우리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총리님 말씀해주신 그 오늘의 이제 의제에 대해서 일단 좀 편의상 총리님 왼편에 앉아 계신 그 반려가족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김혜리, 유동재님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같은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 반려동물 음식 출입 기준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해 주신 대로 입구에 먼저 여기 매장 입구에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부분의 업체가 반려견 동반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가보면 소형견 위주 혹은 키로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반려가족들이 문 앞에까지 갔다가 여기는 그러니까 견종 제한 혹은 키로수 제한으로 인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그 선택은 업주의 몫이지만 그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반려견 동반이라는 그 명칭은 좀 차별 없이 대해주는 그런 업체에게만 쓰고 뭐 따로 명칭을 뭐 저희는 이미 소형견 전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좀 뭔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조리장 칸막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서 뭐 열고 닫는 칸막이, 이동식 칸막이, 접이식 칸막이로 많은 뭐 사실 이게 다양한 칸막이가 있지만 무조건적인 울타리 설치 대신에 그러니까 칸막이 공사보다 매너벨트 그런 하나가 위생 논란을 좀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줄 고정 장치도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 목줄이 고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좀 자석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매장 구석과 또 뭐 벽면 배정은 그 자체로 천연 울타리가 되어서 비반려인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뭐 리드줄 고정을 결속을 해서 좀 돌발 사고를 원천 차단해서 반려인이랑 비반려인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업장에서 뭐 호의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노폐존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행동 책임제, 즉 그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에 즉각적으로 영업 정지. 사실 그게 1차 걸리면 뭐 5일 바로 영업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계도 기간이랑 업주한테 이 반려견은 좀 퇴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 주신다면 좀 문화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반려견 동반 식당에 대한 제 의견이고요. 뭐 혹시 다른 것도 얘기를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괜찮으시면 오늘 의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모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괜찮고 다른 거는 다. 네네. 그리고 그럼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교통 추가 그것도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해서 뭐 소형견 보호자들 역시 캔넬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비행기 기내 동반으로 뭐 안전한 그런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하늘길도 열렸는데 왜 그런 캔넬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견과 뭐 지하철, 특히 이제 대전에서는 트램을 설치를 하면서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이동권 규제 샌드박스를 지구로 이제 지정해 주시면 좀 정식 시설을 갖춘 매장에 인증 마크를 주듯이 뭔가 사회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자격 인증을 보호자에게 권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그러니까 그 시작을 대전에서 시작을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견들을 쭉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 듣기 전에 오늘 안건의 의미가 뭔지를 좀 클리어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좀 아까 총리님이 궁금해하신 거 그걸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의 그 다른 의견 또는 보완이 필요한 의견 그거를 참석하신 분들이 좀 의견을 좀 주시고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한 게 다 돌고 나서 그 외의 기타 정책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논의하는데 좀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 생각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 정리를 조금 됐다고 보고 대부분 저보다는 이해력이 높으실 거라고 보고 진행하면서 정리하죠. 예, 먼저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아마 오늘 발표해 주신 안건 발표해 주신 부처에서 보충적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김혜리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수현님 그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보더콜리 7살 된 친구를 반려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카페와 음식점 관련해서는 앞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도 은퇴 국가 봉사견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반 보호자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예. 독거노인과 이제 가정폭력에 처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더 이상 케어하기가 어려울 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국가가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뭔가 이렇게 중간에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서 반려가족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침이 내려 있지 않아서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각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밖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전쟁이나 저희가 이제 분단 국가니까 이번에 이란 사태도 있었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동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반려가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입소가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동물을 놓고, 그러니까 내 가족을 놓고 안전시설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좀 큰 틀에서의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유동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검역탐지견 센터에서 태수라는 강아지를 2년 전에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유동재라고 합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주제가 두 번째, 국가봉사동물 복지 증진인데, 복지라는 거는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 강아지들, 반려견들은 어떤 보호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반려자를 선별하고 그 반려견에게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가봉사동물의 복지가 증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양한 그 검역탐지견 센터의 입양 절차는 그 체계가 꽤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를 통과하면은 면접과 현장 실사를 합니다. 이 예비 보호자가 훌륭한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그리고 은퇴견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검역탐지견 센터 소속 그 훈련사랑 동물보호단체 직원 한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점검을 하는 거죠. 사후 관리도 철저합니다. 그 입양 첫 해는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역탐지견 센터 훈련사분이 오셔서 그 은퇴견의 상태를 체크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동안 입양되었던 반려견들, 보호자들 다 초대를 해서 검역탐지견 센터로 근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를 초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감사패도 수여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귀찮다기보다는 오히려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좋은 보호자인가?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태수는 행복한가? 저는 이런 경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릴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를 통해서 더 좋은 보호자들이 선별이 되고 수수견들이 그런 보호자들을 만나서 복지가 증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여기 8페이지 입양의 은퇴 봉사동물 입양 저해 요인의 그 세 번째로 정보 부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제가 이제 그 태수를 입양했다라고 검역탐지견 센터에서 입양했다고 하면은 다 놀랍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 그만큼 홍보가 되게 부족하고, 유튜브로 농림축산부 자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조회수가 1000회도 못 미칩니다. 좀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양 절차를 몸소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그 홍보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그 노화 질병 그리고 경제적 부담 이런 부담을 좀 정부가 좀 덜어줘야 된다라고 좀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진사항의 진료비 30%는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진료비 30%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 1차 동물병원이 아닌 사람으로 치면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중증에 걸렸을 때만 갈 수 있는 그런 그 해마루 동물병원이라는 그 복지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 전국에 딱 한 곳입니다. 거기서만 30%를 받을 수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죠. 저는 좀 실제로 그 특수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견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강아지들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더 할 말은 많지만 여쭤보시면 제가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하겠습니다. 돼요? 네네. 봉사견이죠. 지금 저기 한승민. 키우고 계시는 거죠. 네. 인천공항에서 네.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던 은퇴견이죠. 그러니까 네네. 견이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도 이렇게 개 아니요, 저는 제 인생 첫 그 반려견이 지금 처음이에요. 태수고 그래서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개념조차 없었는데 사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저는 경험이 많은 분이면 혹시 다른 그런 봉사동물로 훈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혹시 차이가 뭔지 혹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뭐가 좀 다른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뭐 설치현 전문가님 네. 얘기해 줄 수 있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동물이라는 건 환경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 특수 목적을 하는 환경에서 교육받고 했던 것과 또 가정을 만나서 보호자와 이 반려견으로서 살게 되면 그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라고 반려견이 되기 더 어렵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한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 얘네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다 버리고 자기 견생의 3분의 2 정도를 우리 국민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아이들인데 그 나이대가 되면 수의사로서 이제 결국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는 압니다. 근데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고 이렇게 민간 지원만 있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다면 사실 저도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로 한번 이 기부나 건강검진 기부나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각 기관이 또 파편화돼 있고 그 기관들에서 오히려 꺼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안타까워하지만 나라에서 얘네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게 언론이나 이런 거에 밝혀졌을 때 결국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심스러워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을 나라가 먼저 시작을 해줘야지만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만큼 이 아이들도 더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른 그 안건에 대해서도 설정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의견도 계속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일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우선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의사이자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이자 사업체에서 실제로 1층에 카페를 운영을 해서 샌드박스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 아주 불만을 토로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뭐냐면 그동안은 불법적으로 카페 사장님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강아지들을 음식점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불법이 아니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기준 중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소상공인들은 아예 노펫존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원래 저는 연희동에서 살고 있는데 연희동은 대부분의 음식점들이나 카페들에서 반려견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이후로 거의 80%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 때문에 괜히 행정처분을 받기 싫은 거죠. 괜히 긁어 부스럼 일으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거, 제가 이걸 왜 했는지 저는 수의사로서도 이해 안 가는 게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옳은 정답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방접종 확인은 왜 하는 걸까요? 예방접종 뭐요? 확인을 왜 사장님들이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로서 우선은
공중보건학적이라고 한다면 인수공통 전염병은 광견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광견병은 비말 전염도 아니고요. 결국 물렸을 때 전염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광견병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그리고 2013년 소 그것도 다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그것도 사장님한테 검사하게 한다? 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걸 전산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1층 카페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영업정지 당할게. 나 하면 한번 들이받을게. 하지 마. 이랬어요. 현실적으로 확인 못 하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들여보내면 걸리니까 그냥 맞습니다. 차라리 아예 안 들여보낸다 이거죠? 이득이 없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를 저는 수의사로서도 그리고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염병 같은 경우엔 인수공통 전염병도 아닙니다. 사람한테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부처 관련한 규정이죠?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물병원에 들어올 때 광견병 검사하고 들어오냐? 좀 이따가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제도는 어느 정도 풀어줘서 허들을 낮춰도 잘 돌아간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생긴 다음부터 더 못 들어가겠네. 네. 사장님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들어오시게 했지만 한번 통계 찾아보시면 그걸로 인한 문제점들이 뭐가 나타났는지 한번 저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점이 생겼으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허들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예방접종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문제 이제 문제제기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설채원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예방 백신은 카페나 식당을 데리고 갈 정도의 보호자들이라면 자기 동물이 거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서 스스로 알아서 백신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영업주가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반려인으로서 저도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동물자유의 대표 조희경입니다. 예. 동물 단체장이기도 하지만 저도 반려인으로서 애들을 이제 데리고 외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정말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식약처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 취지는 반려인들한테도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개선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식약처의 이번 규정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식약처라는 부서 특성상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의견 청취만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총리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를 통해서 또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논란이 있어요. 식당에 왜 개 데리고 오냐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영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모든 식당에 다 데리고 와도 된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영업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국민한테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업자가 반려동물 손님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어떤 영업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이득이다 하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비반려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왈가왈부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 식당 안 가면 되는 거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그 식당을 감으로 인해서 그 식당은 또 다른 방식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평범성에 대해서 너무 일원화해서 동물 하면은 위생에서 마치 무슨 병균 덩어리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인식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택의 문제다라는 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위생무생 이런 관점으로 동물을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식당은 기본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위생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물 자체를 위생의 대상으로 보면서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질병 이런 확산 뭐 이런 걸 논점 방점을 찍혀가지고 제도를 자꾸 만들면 좀 반려인들의 정서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뭐 이거 검색만 하면 바로 다 나올 겁니다. 반려동물과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자란 반려동물과 자란 애들이 면역력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생과 건강 문제로 접근한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개를 그 전통적으로 개를 먹으면서 배관시해왔던 풍습이 남아있는 잔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좀 인식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필요하다면 앞에 그냥 예방 접종한 개만 들어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표시만으로도 충분하지 그걸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반 식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개를 안 키우지만 나는 개가 들어오는 식당도 괜찮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식당의 기준하고 소위 애견 카페의 기준하고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견 카페는 말 그대로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하고 편안하게 가서 그 반려동물도 놀고 나도 거기서 그 지인을 만나거나 내가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싶고 그런 아니면 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싶고 그런 공간입니다. 애견 카페는. 근데 그 애견 카페에 가는 분들 중 주요 그 가시게 되는 동기는 지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내 개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노는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가 좀 그 공간 내서 마음껏 놀라고 애견 카페를 데려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줄로 묶어야 되거나 행동을 제약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애견 카페의 본질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물론 애견 카페 내에도 어떤 행동의 제약이 일부는 있어요. 일부 있는 거는 그건 영업자가 다른 동물하고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본인 스스로도 그 영업을 계속 하려면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기준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예 개를 고정시켜놔야 된다는 개념으로 한다면 애견 카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애견 카페 영업자들은 다 지금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식당,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일반 식당과 애견 카페는 구분해서 제도를 좀 관리해야 된다. 규정을 다시 좀 재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여배우 이상아 씨 문제로 아마 기사가 난 적이 있을 거예요. 막상 개를 그런 개념으로 여지껏 데리고 가는데 뭐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 부분에서는 분리를 좀 해서 규정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 이제 봉사동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그 관세청 그 검역견을 입양하신 분 같은 경우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분의 사례는 그 기관에서 아주 잘하는 사례입니다. 그 기관이 잘하는 이유는 예전에 거기서 큰 그 검역 그 탐지견 연구 복제 사업에서 큰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저희 단체 저희 국장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동물 단체와 관련 그 전문가들하고 TF를 구성해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입양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가 잘 되는 거지 다른 기관들은 입양을 보내는 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모 국가기관에서 하는 입양하는 그 행사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견이고 그리고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거 대응해야 되는 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 함부로 입양이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비싼 개이고 대형견이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뭔가 그 과시용으로 입양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입양자들이라고 왔는데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뭐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제대로 정말 이 반려동물로서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제대로 온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고 물론 거기서도 관리는 합니다. 입양 그 심사라든가 이런 건 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아까 같은 그런 사례처럼 모든 기관이 다 이렇게 면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검역 그 탐지견뿐만 아니라 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전 모든 개체의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그 아주 그 매뉴얼화돼 있고 제대로 그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봉사동물한테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은퇴견은 차라리 그래도 관심이라도 받는데
그 훈련 중에 탈락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입양도 제대로 관리도 안 한 채 중간에 그냥 그 입양을 가거나 뭐 좀 관심을 못 받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문제가 돼서 단지 은퇴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반려동 개에 대해서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후 입양으로 다 얘네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그 어떤 TF를 구성해서 얘네들 봉사계 은퇴 후 사후 관리를 한다 이런 그 어떤 기관을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입양으로 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봉사동물들이 다들 중대형견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탐지견은 좀 작은 애들이 있는데 중대형견 이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다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 큰 개를 키우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정서가 우리는 좀 지배적이에요. 요즘은 많이 나아져서 큰 개들도 많이 키우시는데 아직까지는 큰 개들을 키우는 비율이 낮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다 입양으로 해소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정부가 다 보호시설 내에서 얘네들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성평등가족부에서 하시는 부분에서 다행히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후 관리를 노인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기관하고 해서 지금 이 애들을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하겠다 향후 이렇게 해서 다행인데, 노인 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뭐 여러 상황에서 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때 요양사들인가 사회복지사들이 생각이 있어서 저희 같은 단체에 연락을 하면 하지 않는 한 심지어 거기다가 개를 그냥 두고 그 집이 처리돼서 개는 거기서 굶어 죽거나 밖에서 떠돌아다니다 죽거나 막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시설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많이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동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시설이 부족한 거는 같이 공동 시설이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특정 시설은 동물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별도로 좀 구획을 해서 하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노인이라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가정폭력에서의 반려동물은요 실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를 거기다 두고 자기가 혼자 피난하면 얘가 학대당하거나 모질게 학대당하고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도망 못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물을 받습니다.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저희들하고 같이 접목이 됐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 가정폭력이 그냥 방치된 채로 동물 때문에 못 나오는 여자들도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시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시설적인 부분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다음 회의가 있어서 조금 이따 일어나야 돼서 간단히 한 말씀만 좀 중간에 말씀드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은 방문권, 식당 출입, 예를 들어 이걸 방문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식당에 출입하게 하는 거는 식당 주인, 영업자의 선택사항으로 두되, 식당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 반려동물을 예방접종을 확인하게 하는 업주의 의무 규정은 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서 아까 우리 설 대표님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 애견 카페 기준은 또 별도로 조금 더 적극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더 차별화해서 더 많이 완화하는 게 좋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봉사동물의 경우는 국가 등을 위한 공공봉사를 했으니까 이후 케어에 대한 것도 국가나 공공의 책임을 더 높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시설에 입소해서 입열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런 분리가 그 당사자 자체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주 일부는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현실적으로 조금 만들어가면 어떠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대략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회의 때문에 끝까지도 못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좀 진행을 해주시고. 총리님 죄송하지만 1분만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괜찮으십니까? 말씀은 1분이 아니라 5분 하셔도 돼요. 총리님 계실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제가 저도 모셔서 네, 제가 저희- 앞에만 한 일부만 빨리 네네네. 저희 이제 한국애견협회는 2012년부터 국가봉사견 중에 인명구조견, 소방에서 은퇴하는 국가적 구조견 중에 119 구조견을 은퇴 이후에 사료 지원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1호부터. 이걸 시작했던 이유는 인명구조견들이 대형견들인데 이 아이들이 은퇴하면 입양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인명구조견 협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입양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대형견들이니까 사료 소비량이 많아서 사료라도 지원을 해주면 입양이 좀 활성화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지금까지 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또 관련해서 또 논문도 썼거든요. 조사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또 그리고 그 입양자들이 그 선의가 너무 이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받고 있는 뭐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런 내색을 잘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하는 국가봉사견에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이 은퇴하면 의료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지적이 되거든요. 현역에 있을 때 이 아이들 그 의료 보험이 있어요. 실손 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을 은퇴 이후에까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체 관리는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소방구조견을 관리를 하면서 아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역일 때 좀 적용되는 게 뭐가 있나 보죠? 네. 의료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은퇴하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입양자가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현역에 있을 때 그 보험에 가입했던 그런 개체들은 은퇴 이후에도 그 보험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9살, 10살에 은퇴하는 아이들이 보험을 들으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저한테 들려주시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여서 이 문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 제가 입력해놓고 네, 다른 문제는 차관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날게요. 다음에 또 저 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때 고정적으로 오신 분들은 고정적으로 오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돌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약처는 아까 예방접종 의무한 거 왜 그러셨어요? 그 설명 좀 잘 해주세요. 그거를. 네. 네. 자, 그러면 말씀을 계속 마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네. 조윤주 원장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약처나 이제 부처에서 좀 코멘트를 해 주시죠. 네, 음식점 반려동물 네네. 반려동물 출입 문제는 뭐 크고 작게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은퇴견에 대해서 네네. 은퇴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은퇴할 때 보통 이제 이 은퇴견들이 은퇴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주로 생기느냐 하면 환경이 변하고 보호자가, 관리자가 변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에는 환경이 변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내 주 양육자까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봉사견 운영하는 그 기관을 보면 핸들러들이 은퇴 이후에 본인이 관리했던 이 아이들을 본인이 입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입양하기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 시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기준입니다. 보통 마당이 있어야 되고 펜스가 있는 마당이 있어야 되고 펜스가 있는 견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도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입양하고 싶어도 이 시설 기준을 맞추지를 못해서 입양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견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노령견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이런 활동력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환경이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 있었을 때는 냉난방이 되고 내 옆에 다른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익숙한 환경 이런 것들이 그 개한테 편안함을 주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은퇴하고 나면 마당에 있는 견사로 옮겨져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두고 있는 입양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입양 조건, 마당을 꼭 필요로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시설 기준은 현역 그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그 기준입니다. 환경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핸들러 중에 이 아이를 내가 가서 그 핸들러가, 그 기관에 있는 핸들러가 입양하고 싶은데 이 기준 때문에 입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기준을 보면 아예 그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도 몇 나라가 있습니다. 핸들러에게 우선 입양권을 주고 핸들러가 입양하지 않았을 때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핸들러 아까 그 농림부에서도 그 국가봉사견 뭐죠? 센터였나요? 시설? 아, 네네. 그 시설을 지금 건립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재고해 주시기를 네 저는 이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굳이 공공기관에서 은퇴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노령으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은퇴 이후에 그동안은 누리지 못했던 반려견으로서 아이들이 2, 3년 남아있는, 길게는 4년 정도 남아있는 그 기간을 반려견으로서 보호받으면서 안락하게 살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관에서 이런 은퇴라는 절차를 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로 아이들이 은퇴하고 센터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집단이 사육하는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봉사견들은 인명구조견, 군견, 그다음에 이제 식품탐지견 다양한 분야에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죄다 다르고 그 역할에 따라서 아이들 성격이나 기질도 좀 다릅니다. 특성도 다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한데 모아놔서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이 아이들의 어떤 그 관리 측면이나 이런 복지 측면에서 질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꽤 오랫동안 2012년부터 인명구조견에 대해 은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은퇴하는 국가봉사견을 위한 어떤 그 제도는 1차는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던 그 의아이들의 실손 보험, 그 보험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걸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네 저희 이제 현실적인 네 제가 조사를 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거의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그 사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의 조윤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보호소에 동물들이 좀 적게 들어오기를 그리고 들어왔을 때 건강하게 지내다가 빨리 가족의 품을 찾기를 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수의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이 세 가지 의제 모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담고 있고 먼저 이 음식점 출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현재는 지금 이 규정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조금 일부는 엄격한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조리구역에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제 추상적인 권고는 있는데 칸막이라든지 울타리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좀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게 있고 뭐 아까 예방 접종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또 의외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일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려동물 안고 있는 건 괜찮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많은 나라들이 테이블이나 의자에 반려동물이 닿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이제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케이지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음식점 출입과 관련돼서는 사장님의 뭐 소득 창출, 그리고 또 반려동물 보호자의 뭔가 그 선택권 강화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반려동물 키우지 않으시는 내지는 안 데리고 오신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이 규정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기를 뭔가 분리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은 거라 아닌 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정들이 자꾸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일부의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국가봉사동물 관련돼서는 지금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복지 이사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여기 자료에서 주신 것처럼 이 동물병원이 협력병원으로 등록을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호자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서는 44개의 각 지역의 동물병원들이 30%의 연간 진료 검진과 그다음에 또 치료를 배려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과정을 조사하면서 여쭤봤던 거는 현재 그러면은 반려동물들로 얘네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정확한 개인정보는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있어야지 우리가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자료가 없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신 거는 탐지견 18마리에 대한 자료만 있고 작년에 한 5건 정도의 동물병원 방문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도 그렇고 사료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봉사동물의 경우에서 제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친구들이 가정견으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을 잘 밟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양 이후의 삶은 많은 협회나 단체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입양이 일단 돼야 되고 이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이런 말은 그렇지만 쓸 때까지 쓰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관절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지 기능 저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퇴 시점을 이 아이들의 능력 최대치까지 활용을 하고 은퇴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이들의 남은 삶의 질을 위해서도 좀 좋지 않겠다. 그래서 은퇴 시점을 조금 더 인도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인 연령 수치 이것도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그 은퇴 시기를 좀 빨리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은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과정 안에서 입양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들도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보호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반려동물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신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탁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시니어 그 실버타운에 반려동물 입소도 있습니다. 유료로 돈 내면 돌아가시고 나서의 관리까지도 협약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신탁 비용의 일부를 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어찌됐든 아까 그 발표해 주신 내용 보면은 이 취약계층 보호시설, 이 반려동물의 동반 입소를 확대해 주시려고 하는 노력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계속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령층의 반려동물들에 대한 미래,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의 이 보호시설로 들어갔을 때의 반려동물의 미래는 이 후자의 미래는 반드시 이 가족은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은 뭐 외부 위탁이 될 수도 있고 동물보호센터도 있겠으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우리 모두 찾아가는 데 동참해야지 된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다. 다시 만나서 가족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봤던 게 뭐냐면 미국의 반려동물 및 여성 안전법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패드 앤 위민 세이프티 액트가 있습니다. 이거 연방법이고 여기에서는 이 취지가 그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를 받으신 분들이 보호시설에 강아지 때문에 못 가고 이 개가 인질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연방정부가 법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법적 보호의 범위가 반려동물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려동물에게 가해를 가했을 때는 접근 금지 명령과 그다음에 또 치료비까지도
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법에 얘네는 물건이네, 가족이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가족의 하나로 보고 있는 법 체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겠지만 이 보호시설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들어갈 때 동물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들을 쭉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처별로 자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견들에 대해서 설명 또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무한정 디베이트를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처별로 그러니까 팩트와 다른 거는 이해를 시켜드릴 게 있고, 당장 보완하겠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이제 설명하시는 거는 일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조실에서 관계부처하고 좀 여기서 일단 제시됐던 이런 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벨롭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해서 같이 좀 점검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완성된 대책을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거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딴 일정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별로 하실 수 있는 얘기만 먼저 하시는 걸로 듣고, 그 다음에 오늘 회의는 꼭 필요한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되, 꼭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으면은 우리 실무선을 통해서 의견을 따로 좀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또 논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처 의견을 일단 듣는 걸로 해서 가급적 정리를 좀. 예, 성평등부터 먼저 말씀을. 어디시라고?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아니, 식약처부터. 1번 안건. 그러시죠. 예. 예, 시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혜련님이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강아지에 대한 그 크기 제한 부분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고 영업자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대형 경우는 허용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대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 외부에다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게시해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칸막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처럼 보이는데 지금 우측에 보면 이동식, 접이식 다 가능합니다. 일단 주방에 막 날벼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칸막이나 울타가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사 개념이 아니고요. 이 접이식이나 이동식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노폐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한 200여 개 영업들 대상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예방접종의 직접 확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처분회,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3월 19일 이후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영업자가 직접 하는 체계가 아니라 반려인이 직접 가서 수기든 QR이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영업자가 그런 부담을 덜었다고 말씀드리고, 행정처분 관련해 가지고는 무조건 영업정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장을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 그리고 주방에 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정지가 들어가지 나머지 부분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재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공간은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같이 오는 공간이고, 이 공간은 그 나름대로의 그 반려동물이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동물만 온다는 그런 나름대로 신뢰의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이 예방접종이라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견병 같은 게 발생이 낮지만 한해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1년에 2,200건 정도 물림 사고가 있고, 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봐서 우리는 일단은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영업자 직접 확인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인이 직접 QR이랄지 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담감을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유경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백신 비슷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영업도 직접 아니라 아까 반려인이
QR이든 수기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반 식당하고 애견 카페 그 두 부분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애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별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먹는 공간에 반려동물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강아지 막 뛰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식당과 별도 있는 다른 공간, 예를 들어서 테라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현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칸막이 예방을 좀 공감하고요. 추가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 테이블이나 의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생 문제 때문에 닿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다시 살펴보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차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들을 서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같이 들리는데, 그 예방접종 확인 의무 아닙니다. 정확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백신을 했다라는 게 공중 장소에 데리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서티피케이트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밖에 오히려 카페에 데려갈 정도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갈 때마다 보호자가 QR코드 찍어야 된다고 하시죠. 그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갔다 못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접종 기록 달라고 하고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해야 돼요.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유예기간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예전에 우리 코로나 백신 할 때처럼 백신 접종 이런 거 다 찍어서 넣고 당분간은 유예하는데 뭐 1년 뒤 이럴 때는 하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이 사장님들도 그런 거 다 모르고, 그 사람들 와서 안 찍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데 그걸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전 세계 어디에도 반려동물 이 출입을 허가하는 곳에서 그 어떤 접종을 그렇게 검사하는 데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명확하게 법 다 읽어봤고 개선안 다 읽어봤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뭐 내용을 잘 알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이 반려동물 그 음식점 같은데 출입시키는 지금 이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범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벤치마킹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어느 나라 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예, 법적으로 딱 자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법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많이, 특히 서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법 제가 아는 파악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원래는 식품유세법이 62년 생겼는데 64년 만에 식당에 들어오도록 하는 제도가 이거거든요. 그 전에 무조건 안 들어왔으면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구조 변화, 사회 요구가 있어가지고 반려동물도 같이 들어오자라고 열어주는 구조인 거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구조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세부 내용까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처럼 법으로 허용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고요. 아까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솔직히 반려인만 들어오면 충분히 그 이해가 가는 그 부분인데, 이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반려인 입장, 비반려인 입장에 보면 일단 그런 인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무나 들어오냐? 기본적으로 관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강아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잠깐만요. 이걸 가지고 뭐 길게 여기서 얘기할 일, 여기서 결론 낼 건 아닌데, 다만 그냥 식약처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잘 좀 이것저것 오늘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의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제도 보완도 하고 지금 뭐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제도 같은 게 보완되는 과정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해야지 제도가 여기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상식적인 의무는 뭐냐면 외국에서는 훨씬 옛날부터 훨씬 많이 이런 걸 이렇게 특히 법 같은 거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려인이나 또는 비반려인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덜 쓰기 때문에 법도 없이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 외국에 훨씬 이 반려동물 많이 그 전통이 많은 나라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까지 하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케이스도 한번 좀 보시고 많이 보셨겠지만 보시고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하여간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나오는 의견도 있겠지만은 사실관계는 정확한데 다른 의견을 가진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제도가 좀 누구나 다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게 정착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식약처도 하여간 좀 그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건지를 계속 모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운영하면서 충분히 듣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냥 당장 시행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간에 3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참여하신 업체, 소비자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갖춰야만 글쎄, 이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갑자기 뭐 당연히 후다닥 만든 제도가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한마디만 드리자면 그 모범업소가 저희입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계속 보완할 사안이 있는지를 계속 좀 오픈해서 의견을 들으시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이제 시범 시행하면서 시범 시행할 때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제도를 확대하고 이렇게 당연히 하셨을 텐데 그게 전면 확대하면서 좀 다른 그런 의견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오픈된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지금 저희가 크게 보면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이 있고 이제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시설 이런 데는 사실은 질병들이 다 어르신들이 있으셔가지고 입소가시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실버타운이나 그러니까 주거 시설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뭐 가능하면 이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23년 4월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농림부가 동물보호법 만드시면서 이제 6개월 이상 못 볼 것 같으면 지자체 알려달라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도 이후의 과정은 또 복지부 소관은 아니어서 아까 우리 조윤주 박사님이 다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만나려면 계속 돌봐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부처랑 조금 더 상의. 제입양. 그분하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하고 안 만나고 다른 분하고 만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하죠. 예. 다른 데로 입양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우리 조희경 님이 처음 말씀 주셨는데 아니 이걸 너무 몰라요. 이런 얘기가 많으셔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님 또 노인 맞돌하시는 분들께 혹시 일신상의 상황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 연락하세요. 요거는 철저히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그래서 반려동물이 이제 뭐 유기되거나 뭐 아사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 편하게 입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평등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 반려동물이 함께 입소한다면
결국은 이 그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설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동반 입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조희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설에 또 시설이라도 일부 공간은 그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 사례와 또 조윤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그 여성과 반려동물 안전법 그것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공개 시설이고 공동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동반 입소 가능하도록 시설 지정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스토킹, 교제폭력 등에 대한 피해 지원 시설은 이게 기본적으로 단독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많은 그 동반 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이게 표준 약관 정도로 지침을 개정하면 많은 부분을 동반 입소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농식품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을 이 반려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피부로 느낍니다. 먼저 요약을 해서 이제 은퇴 봉사동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우리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6개 부처가 합의해서 매뉴얼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훈련 중 그리고 활용 중 은퇴 관련 매뉴얼도 마련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 매뉴얼 마련한 것도 최근의 일이라는 것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저희들이 정치하게 다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은퇴 봉사동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범정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입양을 활성화하자. 두 번째, 입양이 안 될 경우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추자는 게 두 가지 방향이고요. 다만 이제 은퇴동물 중에서도 농식품부나 뭐 관세청 같이 이제 소반려견인 경우는 입양이 원활한데 이제 군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각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 또한 용이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견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혜경 부회장이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올해 4월부터 저희들이 진료비 등 은퇴견에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연 100만 원 정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원한 첫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합니다. 4월부터.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되고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소통하면서 정책은 다듬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뭐 충분히 돼가지고 부처도 의견을 일단 들으셨고 아까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서 뭐 정확한 1대1 답이 다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제시됐던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향 위주로 제시된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아직 사업 계획 같은 거는 준비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 안건들을 좀 구체화해서 개선안을 만드는 실질적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조실이 관계부처들하고 같이 거기에는 이제 뭐 이를테면 식약처에서 혹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출입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보완하거나 개선된 내용이 나온다면은 뭐 들어갈 것이고 식약처에서 검토했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면 그거는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그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테니까 관계부처 실무진들이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오늘 이 세 가지 안건 외에 다른 의견 꼭 얘기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다음번에도 뭐 기회는 있을 텐데 제가 분명히 제가 짧게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혜경님이 그 훈련 탈락견들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입양한 태수가 훈련 탈락견입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범인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탈락한 아이고요. 그래서 제가 입양을 했고, 그리고 오늘 그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비전문가인 제가 주눅이 좀 들었는데, 다음에 계속 이런 정책위원회가 있다면 초대해 주시면 비전문가지만 실제로 입양했던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 좀 솔직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수의 대학이나 이런 곳에 그 워킹독과 관련된 연구 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락견을 최소화하고 은퇴 후에도 그 은퇴 후에 견생도 잘 자랄 수 있는 기질, 유전적 연구 이런 거를 통해서 괜히 막 이 열심히 훈련하다가 탈락해서 고생하고 이런 개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연구도 계속 예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건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불용견에 대해서 보통 이제 불용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용견을 지금 이제 입양해서 키우신다고 했는데, 불용견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그 기관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번식을 해서 거기에서 이 강아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인증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특별한 목적대로 투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교육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일찌감치 이제 쓸모없다고 그래서 이제 불용견이라는 그런 공식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개체수를 많이 그 보유하고 있는 뭐 군이나 이런 쪽은 불용견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불용견 문제는 계속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기관에는 계속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불용견이 왜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참석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총리님이 끝까지 이 회의를 주재를 하셔야 되는데 워낙 국가가 지금 비상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후반부는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를 가질 테니까요. 그때 또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좀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네. 저는 반려인으로서 다음번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네네. 네. 그러시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시 초대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만약의 상황을 생각하거든요. 국가는 굵직한 큰 바운더리를 잘 쳐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쟁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가장 큰 문제는 유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유기에 대해서는 접근이 너무 쉬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강아지를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으니까 쉽게 버릴 수 있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등록할 때 저의 생각은 반려동물에 관련한 교육을 온라인으로라도 이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은 키우다가 버려지는 경우는 감당이 안 돼서입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강아지에 대해서 안다면은 대처가 가능한데 대처조차 할 수 없어서 키우다가 안 돼, 버려.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도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갈등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유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작은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불이 났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저 지금 나와 있는데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아파트가 불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작은 아이디어지만 강아지가 있음을 야광 스티커 같은 거 그냥 등록을 하면서 동물 등록을 하면서 교육도 이수를 받고 야광 스티커도 하나 다 받으면서 그것을 붙여놓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교육에 관련된 문제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